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올해는 35회입니다. 그러면 작년 23년도는 34회였죠. 34회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의 유형은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박스형이 10문제. 자,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간 이내에 문제 못 풉니다. 시간 내에 문제가 풀 수가 없어요. 계산 문제를 전부 다 학습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게 박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정답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요. 7월달 모의고사는 작년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계산 문제 9문제 그리고 박스형 문제 10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시간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면서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박스형 문제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속정착물이라는 얘기죠. 따라 시험 문제는 지금 종속정착물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갑시다. 정착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비정착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착물의 반대말은 동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내용은 이게 정착물인지 동산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착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한 독립정착물과 토지와는 분리, 양도할 수 없는 종속정착물. 그런데 독립정착물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네 가지 들어갑니다.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 그러면 기역은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했으니까 동산이죠. 니은, 단연생 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무슨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은 정착물은 모두가 다 종속정착물이니까 정확합니다. 건물은 독립정착물이었고요. 국어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은 아니다, 그죠? 그럼 종속정착물이겠네요. 그럼 이것도 답입니다. 다음 리얼의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독립정착물이고요. 경작 수확물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3번 됩니다. 구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1번 민영주택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별 내용이 아닌데 막상 이렇게 문제로 놓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민영주택의 반대말은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의 반대말은 국민주택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별 내용 없어요. 세대별로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특징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죠. 이것은 구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장수.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정확한 말이죠. 자, 그리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겠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그거 쭉 읽어보면 돼요. 별 내용 없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걸 감소시키는 거겠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종류는 3개. 자,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문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조문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에 가면 나와 있죠. 3가지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네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답은 5번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4번을 볼까요? 부동산 활동가 현상을 국지화시키느냐, 개별화시키느냐. 국지화시키는 것은 부동성이고 개별화시키는 것은 개별성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서 탄력성을 찾는데, 자, 그 전에요. 먼저 이 문제를 보면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두 가지 특징. 교차 탄력성이 출제가 되면 반드시 재화의 종류는 두 개다. 그럼 주어진 문제처럼 아파트 다세대까지는 좋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답 찾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 첫 번째는 교차 탄력성 구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은 0.7이랍니다. 자, 그림 다 그렸습니다. 이제 자료 하나씩 대입합니다. 소득은, 자, 소득이 들어갈 자리 10% 상승. 두 번째, 가격은 5% 상승했답니다. 자, 결과 수요가 8%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법칙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된 경우,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가지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중에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된 경우 수요라고 되어 있던 수요량이라고 제시가 되면 전체 수요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하나씩 계산합시다. 올라갈 때는 곱한다, 그죠? 7%.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근데 왜 증가죠? 부호. 부호가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일 때는 둘의 방향 같은 방향. 자, 이제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차 탄력성의 수요량을 구하면 되는데 이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7%를 더한 결과 8%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라면 단순하겠죠. 이 둘을 합친 게 8%라고요. 여기서 1% 증가하겠죠. 그러면 1 나누기 5를 하면 되니까 0.2. 정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이렇게 박스형으로 출제가 되면 좀 많이 불편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곡선상. 근데 만일 이 지문이 맞다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가격.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근데 지금 건설용 토지 가격이라는 말은 생산비죠. 그럼 해당 사항이 없죠. 틀렸습니다. X.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바로 넘어가면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건설용 토지 가격 생산비가 하락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기억은 X. 니은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가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근데 가격은 없네요.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연립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대요. 그럼 연립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따라서 니은도 X.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정성을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부정성을 가지고 공급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수직. 수직일 때를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X. 다음 리얼로 가겠습니다. 수요량.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량이면 일정 기간,
저량이면 일정 시점. 그런데 수요의 경우에는 유량이든 저량이든 샀다라는 의미가 나오면 X, 사고 싶다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샀다는 말이죠. X, 보유하고자 하는,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X. 미음으로 가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급.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죠? 부정성 때문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는 수직. 탄력도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1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들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대체제다,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제시될 때는 가격이 있는지를 봐야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는 거죠? 가격과 수요가 비례. 그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는 감소겠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억은 수요 감소. 양도세가 인상되었으니까 수요 감소. 금리가 하락했으면 수요 증가니까 정확합니다. 다음, 리얼을 잘 보세요. 문제가 부동산 수요죠. 부동산 가격이죠. 이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증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미음. 정답은 2번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문제로 만날 거냐, 아니면 지문 1개, 2개로 만날 거냐의 문제일 뿐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단, 자, 이렇게 탄력성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1번부터 3번까지 완전자가 붙었을 때는 완전자가 붙는 걸 먼저 키워드로 잡아서 불변이 되는 쪽을 결정하고 다른 곡선 하나로서 다른 한쪽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4번과 5번처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먼저 결정을 한 후에 가격이 상승인지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을 가지고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5번 지문을 볼까요?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죠.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탄력성이 작다는 말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이라는 말은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니까 가격의 폭은 크고 양의 폭은 작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가격 탄력성을 구하랍니다.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절대값이죠. 탄력성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는 인식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 가격은 10% 변했고 양은 7% 변했으니까 10분의 7. 따라서 0.7이 나옵니다. 그런데 0.7이라는 게 보기에 제시가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기준이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럼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뭘까요? 소득이네, 소득. 자, 니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 소득. 자, 그러면 소득이 제시가 되면 이 재화는 어떤 재화가 되는 겁니다. 정상제이든지 열등제이든지.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중간제 같은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정상제나 우등제는 동의어입니다. 정상제나 우등제는 동의어니까 둘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전제합시다. 소득이 제시가 되면 정상제나 열등제 중에서 답이 되는데 어느 쪽이 답이 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죠? 비례 반비례. 무엇이 비례 반비례 한다는 겁니까? 소득과 수요량.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가 아닐 때는 숫자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득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했답니다. 증가하고 감소했답니다. 반비례죠. 그렇다면 이 재화는 열등재가 됩니다. 다음에 D것은 주택과 아파트의 관계, 즉 재화의 종류가 두 개니까 이 둘은 대체재이거나 보완재가 되는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야 답 찾기가 쉬워진다고요. 앞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를 다 읽었죠. 시작. 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그럼 주택 가격은 상승했고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했답니다. 상승하고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둘은 비례했다는 말이죠. 비례니까 이 둘의 관계는 대체재. 따라 정답은 3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의 조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수렴형이죠. 수렴형의 조건은 숱한 공기, 탄력성이 주어지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기울기가 제시가 되면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 수렴인데, 그러면 현재 주어진 문제처럼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탄력성입니까? 기울기입니까? 기울기.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디맨드와 스플라이. 디맨드 앞에 있는 2라는 숫자가 기울기죠. 공급, 스플라이 앞에 있는 4, 이게 기울기라고요. 그리고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럼 2분의 2가 되니까 1. P 앞에 있는 2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숱한 공기죠. 따라서 수렴형이 됩니다. B시장 가겠습니다. 디맨드 앞에 있는 2, 그리고 스플라이 앞에 있는 2가 기울기인데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P 앞에 있는 숫자가 다 1이니까 실제로 나눌 필요 없죠. 실제는 나눌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원칙상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둘은 같죠. 그럼 둘은 동일한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순환. 자기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순환형. 정답은 1번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공표된 것, 이게 무슨 말이죠? 공표되었다는 말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 즉 새로운 정보. 그렇지 않은 것, 즉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내부 정보.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O인지 X인지 판단 못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지문만 딱, 다른 내용은 보지 마시고 밑줄 친 것만 딱 보세요. 약성 시장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고 획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키워드는 3가지죠. 자, 3가지. 시작.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기본적 분석. 다시 갑니다. 시작. 새로운 정보, 내부 정보, 기본적 분석 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X.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강성은 중강성과 약성을 포함하고 중강성은 약성을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중강성 시장은 약성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식으로 읽을게요. 시작.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레일리나 허퍼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 무조건 그림부터 그린다. 자, 인구수가 올라가야죠. 레일리니까. 그러면 4만 명, 3만 명. 분모는 거리 제곱이니까 2km와 1km의 제곱. 자, 계산했더니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놓으면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소비액 이 4억이라는 금액이
A와 B로 얼마나 분기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분기되느냐? 자,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1대 3이죠. 그럼 A 쪽으로 1억이고 B 쪽으로 3억이 간다는 말이니까 정답은 1번. 따라서 항상 이 숫자가 딱 나왔을 때 숫자가 심플하면 암산으로 끝내버리시고요. 복잡하면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원칙적으로 계산한다면 둘을 합치면 4만이죠. 그럼 A는 4만 분의 만이 되니까 25%. 그럼 나머지 75%는 B로 가야 되겠죠. 그럼 4억 중에서 25% 했더니 1억. 그럼 나머지는 3억.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게 원칙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숫자 3만이 딱 놓으면 그 숫자가 심플할 때는 바로 암산으로 가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대론, 틀린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튜넨의 위치 지대론. 튜넨이 강조했던 게 뭐죠? 교통비의 절약분. 교통비의 절약분이 지대다.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다. 그런데 비옥도의 차이를 강조했던 학자는 리카도죠. 따라서 X. 비옥도가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바로 X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좀 바꿔봅시다. 비옥도가 아니라 교통비의 차이. 자, 두 번째, 튜넨은 농업지대론입니까? 비농업지대론입니까? 농업지대론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답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 기계, 기구에 귀속되는 소득.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 자, 무슨 차이가 지대라는 얘기입니까? 비옥도의 차이. 근데 잘 생각하세요.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비옥도가 들어가도 되고 생산성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계지의 생산비 차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따라서 디귿도 X. 리얼로 갑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체열등지가 나왔습니다. 체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자, 체열등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계지.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리카도.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결론, 무엇이 마찰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비와 지대가.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논리죠. 중심에 입지를 하게 되면 높은 지대를 부담하는 대신에 지대가 높은 대신에 수송비는 작아진다. 교통비는 작아진다. 이 둘이 마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X. 따라서 틀린 걸 찾아라고 했으니까 기역, 디귿, 미역. 정답은 2번 됩니다. 13번 도시공간구조론.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내용은 점이지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해요. 근데 이 점이지대는 선형 이론에서는 호이트 선형 이론에는 점이지대가 안 나옵니다.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특정한 제도와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연결한 것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모두 다 옳은 내용이에요. 모두 다 옳은 내용인데 자, 문제는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은 1번인데 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최저 주거 기준. 우리가 다중주택의 요건을 할 때 다중주택 요건 네 번째 보면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그랬죠. 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주거기본법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을 좀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재건축이죠. 제목이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디귿하고 비읍은 같이 보세요.
이게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뭘까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투기가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하죠.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주택법의 목적이죠. 주택법의 취지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디귿에 나와 있는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자, 국가적 입장에서 이런 관점이에요. 이 소득세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투기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관심 없어요. 주택법에서는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소득세법에서는 투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투기를 하면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옳은 내용입니다. 리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우리 감정평가 제일 마지막 파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비업과 디귿은 한 세트로 묶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15번 문제,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기억,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첫 번째 키가 제일 뭘까요? 제일 중요한 키는 안 보이죠. 자, 그러나 기능을 정진시킨다, 미관을 개선시킨다는 말이 나오니까 정확한 겁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여기서 키는 2종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주택을 규정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비축토지, 즉 토지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LH가 토지은행 사업을 취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리얼로 가볼까요? 자, 지역지구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제를 학습하는 거죠. 국토법에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적이다, 행정적이다. 법적이다, 행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은 개발 부담금이죠. 이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전체 다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5번 됩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선택하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 구분할 때 주상공록인데 그중에 전용 지역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주거하고 공업하고. 정답은 2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세정책입니다. 기억. 자, 물세와 인세라는 개념을 일단 나눠서 보면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일단 기본적 개념이요. 물세는 물건 중심이고 인세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인세가 세금이 많아요.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건 다 인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을 딱 구분하세요.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단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세입니다. 따라 재산세는 물세이면서도 인세다. 그럼 기억에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죠. 물세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물세와 인세의 성격을 다 가진다.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종부세, 국세니까 국세고 그리고 보유 단계고 인세다. 정확하네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양도세, 국세죠. 그리고 국세니까 당연히 인세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보유 단계라고 했는데 종부세는 보유 단계가 맞지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취득 단계죠. 그럼 이 리얼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없어지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랍니다. 기대 수익률은 기대 곱하기 수익률. 기대가 확률이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딱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단 조심할 것은 단서에 나와 있는 확률은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자산 비중, 이게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상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대신 수익률이 두 개죠. 그럼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있는 수익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률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확률이 5대5죠. 항상 모든 계산 문제에서 5대5일 때는 그냥 원칙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바로 심플하게.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죠. 20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0.5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15%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30이죠. 반팅 15 이렇게 바로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피스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두 숫자를 합쳐보세요. 34가 되죠. 반팅하세요. 17%. 자, 원칙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8이죠. 반팅하면 9%입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수익률 넣고 확률 넣고. 그래서 15% 곱하기 0.2 플러스 17 곱하기 0.3 더하기 9 곱하기 0.5 하면 12.6%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19번 문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억입니다. 상관 개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된다. 따라서 플러스 영역이 아니라 마이너스 영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관계수의 크기는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낮은 게 좋은 거죠. 따라서 기억은 X.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이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계수의 값이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1이 아니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는 거니까 1만 아니라고 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나타난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이죠.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더라도 체계적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체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럼 의미를 다시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는 거지만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는 거니까 체계적 위험만큼의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위험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리얼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투자선의 용어 정의가 나오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이들을 연결한 선 또는 집합 이런 단어가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 안 보이죠?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정확합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다. 이것도 정확하네요. 그러면 옳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4개. 정답은 4번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첫 번째,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는 경우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전액 다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부동산이 1억짜리죠. 그럼 분모 전액 다 자기 자본 1억. 다음 순영업 소득은 500만 원이죠. 그리고 부채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차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답니다. 그럼 1억에 2%니까 200만 원이죠. 그것도 수익이니까 플러스 해야 됩니다. 부채가 없으니까 뺄 게 없죠. 그러면 1억 분의 700만 원이 되니까 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타인 자본을 40% 활용한답니다.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에서 40%의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이죠. 그럼 자기 자본 얼마가 됩니까? 6천.
분모는 6천. 순영업 소득 500에다가 그리고 200만 원의 자본이득도 존재하는 거죠. 플러스 해야죠. 자, 부채 얼마 사용한 겁니까? 4천. 근데 그 부채 4천에 대해서 4%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4천 곱하기 0.04. 자, 계산했더니 9%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기억 볼까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내용을 쭉 보고 이거 연금의 미래 가치구나. 내용을 쭉 보고 이거 감채기금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찾는 게 좋냐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연금을 찾아가고 미래 가치를 찾아가고 이게 제일 답 찾는 데 좋아요.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했으니까 지문에는 계속적 의미가 있어야죠. 그러면 계속적 의미가 어떤 거죠? 매월, 매년, 5년 동안, 10년 동안 또는 계속해서. 근데 그런 단어가 있죠. 매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잘 봐요.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연금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금액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어진 지문이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금액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입니다. 그럼 일시불이고요. 미래 가치는 여기 있네요. 5년 후.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됩니다. 기억은 X.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왜 발생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현재 100만 원과 1년 전에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왜 다른 것이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용돈 1,000원 가지고 용돈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살 게 없더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왜 그런가요?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따라서 니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의 시차적인 선호라든지 화폐의 시차적인 선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현재 100만 원, 1년 후에 100만 원, 2년 후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다면 어떤 1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100만 원을 선택해야죠. 흔히 우리가 연봉 얘기하죠. 연봉이 1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연봉이 1억이라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을 받는다는 뜻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1월 1일 날 1억을 다 받는 게 좋죠. 제일 안 좋은 것은 12월 31일 날 1억을 다 받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요, 빨리 들어오는 게 무조건 좋아요. 나가는 것은 무조건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아니,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다 풀려요. 그게 이제 화폐 시차적 선호라는 얘기고요.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화폐 시간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됩니다. 역수 문제,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고요.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내가 역수입니다. 정확합니다. 단 조심할 것은 연금의 현가와 연금의 내가는 역수가 아닙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 상수, 연금의 미래 가치와 감채기금이 역수입니다. 리얼로 가볼까요? 감채기금이랍니다. 감채기금이라면 키워드가 뭐예요? 적립이죠, 적립. 적립액. 근데 적립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되어야 돼요. 다시요. 알고 싶은 게 상환액이 되어야 저당 상수고,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되어야 감채기금이라고요. 근데 지문을 보세요.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적립한다고 말을 했지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와야죠. 감채기금이 답이 되려면 3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알고 싶은 게 적립액이죠. 이럴 때가 감채기금입니다. 그럼 감채기금은 아니어서 틀린 겁니다. 그럼 지문 한번 찾아볼까요? 월이라는 말이 나왔죠. 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이라고 했네요. 현재 가치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되는 거죠. 미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리얼도 틀린 겁니다.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래요. 일시불을 찾아보세요. 스톱. 일시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문에 일시불이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매월, 매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연금의 의미가 없으면 일시불. 연금의 의미는 없네요. 그럼 일시불은 맞아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현재 그랬네요. 현재. 현재 가치입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과 리얼. 정답은 2번 됩니다. 다음 문제. 옳은 걸 선택하라고 했네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는 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느냐, 주거용이냐, 공업용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키워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두 번째, 회수 기간이 길대요. 회수 기간이 길다는 말은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시에 민감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주 민감하죠. 민감하고 위험은 높아진다. 2번으로 갑니다. 시장 위험. 그러면 첫 번째 키는 수요 공급. 다시 말하면 시장 위험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공급. 이게 시장 위험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사업 위험. 사업 위험의 키는 첫 번째는 사업 자체 또는 수익성이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이 지문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럴 땐 진짜 답 찾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위험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지문을 읽으면 해석해서 답 찾기가 곤란하게끔 함정에 빠지게끔 딱 출제를 해요. 그래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외우거나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이 포함된다는 것 하나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법 제도적이래도 제도, 법, 행정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제일 마지막에 유동성 위험하고 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5번으로 갑니다. 수익과 위험은 부의 관계. 아니죠. 정의 상관관계죠. 비례 관계니까요.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23번. 맞습니다. 뭐가 맞냐고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제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DCF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정답은 4번과 5번 딱 두 개였습니다. 올해는 또 운 나쁘게 3번이 되면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5번 체크하고 5번이 답이면 끝나는 것이고 5번이 답이 아니면 4번 찍으라 그랬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DCF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계산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결정해야 돼요. 순현가를 구하거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현재 가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그대로 두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거부터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수익성 지수니까 현재 가치 다 구해야 됩니다. 할인율이 10%죠. 그러면 121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따라서 110만 원. 모두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고 하면 자, 현금 유입이 올라가야죠. 그게 수익이니까. 그럼 100, 자, 지출이 100이죠. 100분의 110, 1.1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게 다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딱 국한하세요. D 사업에만 투자한다. 그럼 D에만 투자하면 1.07이 되겠네요. 그런데 C와 D에 투자하면 자, 이런 경우는 이미 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죠. 7하고 9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8이죠. 8. 그러면 1.07이 좋아요? 1.08이 좋아요? 수익성 지수는 큰 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D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CD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답은 1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투자 규모가 상이하다는 이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투자 규모가 상이하다는 얘기는 A라는 사업에는 1억 투자하고 B라는 사업에는 10억을 투자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문처럼요. 수익성 지수가 크다고 해서 순이평가가 반드시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이는 가치 합계의 원칙이죠. 가치 합계의 원칙은 순형가법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률은 가치 합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5번.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TCF에 속하는 세 개,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하고 두 번째는 할인자나 형가자가 붙는 모든 것. 그렇다면 동그라미 3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순형가는 한 가지 투자 사업의 순형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내부 수익률법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순형가를 다시 구해서 의사결정한다. 그 단계까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투자하는 거죠. 그럼 순형가는 0보다 크겠죠. 그럼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 수익률 IRR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딱 만나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상환 방식.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이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라면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을 먼저 계산을 해두고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균등일 때는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얼마를 빌렸다는 거죠? 3억. 상환 기간은 20년이죠. 그러면 3억 나누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상환하는 금액은 1,500만 원. 자,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계산해놓고. 자, 이제 뭘 구하라는 겁니까? 2회차 원리금.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죠. 근데 원금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금 이미 놓은 거고 이자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회차 이자를 구하면 2회차라고 했으니까 몇 번 상환한 거죠? 한 번. 얼마입니까? 1,500. 그럼 3억에서 1,500을 차감해야죠. 3억에서 1,500을 차감한 잔금에다가 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되겠죠. 이 둘을 합치면 원리금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아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고 저당 대부액.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추가 저당 대부액. 자,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문제예요. LTV, DSR 또는 주어진 것처럼 DCR 이런 계산 문제는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이 두 가지밖에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든 저당 대부액인지 저당 지불액인지를 결정해야 답 찾는 게 편합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립니다. LTV는 50, DCR은 2. 자, 그러면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짜리죠? 10억. DCR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순영업 소득이 있다고요. 순영업 소득 찾으세요. 3억이죠. 근데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분자에. 자, 우리한테는 이제 요걸 구하라고요. 자, 구합시다. 10억의 50%면 5억이죠. 5억의 이름이 뭐죠? 저당 대부액. 자, 중요한 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저당 대부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당 대부에 구했죠. 그럼 여기서 계산은 끝. 자, 내려갈 때는 나눠야죠. 3억 나누기 2를 했더니 1억 5천. 그럼 1억 5천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저당 지불액입니다. 저당 지불액 가지고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당 상수로 나누어줘야죠. 저당 상수가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억 5천. 둘 다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서는 작은 쪽이죠. 그러니까 먼저 답을 찾기 전에 이 5억의 이름이 5억의 의미가 뭔가요?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5억이라고요. 근데 추가라고 했죠. 그럼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겠네요. 얼마를 대출받았다는 겁니까? 1억. 그럼 5억에서 1억을 뺀 4억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상환 방식. 자, 1번을 보니까 제일 뒤에 내용을 보세요. 원리금 합계가 맥이 똑같답니다. 원리금이 뭐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럼 제목이 뭐가 됩니까? 원리금 균등이겠죠.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작아지니까 매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상환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급액은 작아진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초기에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답니다. 그 시간이 가면 점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대신에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거는 원리금 균등 정확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듀레이션. 듀레이션은 이런 거죠. 은행 측 입장에서 대출을 하고 나면 이 대출한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 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고려해서 빌려준 돈이 회수되는 기간을 따지는 거죠. 그럼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원금, 원리금, 최정식 또는 만기 일시상은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길다고 해야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정식. 장래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거치식입니다. 거치식은 은행 측 입장에서만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막둥이들은 거치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 이렇게 해요.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럼 거치 기간 2년 동안은 원금은 상환 안 하는 겁니다.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이자 수입은 어떨까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상환하는 금액만큼 잔금이 적어지죠. 그럼 잔금이 적어지면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도 적어지죠. 그런데 거치식이라는 방식은 거치 기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빌린 돈이나 남아있는 잔금이나 똑같죠. 그럼 은행 측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크다. 근데 단점이 있죠. 이론상 본다면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은 커진다. 자, 따라서 금리 수입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늘어나는 방식이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아파트 살 때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는데 가계대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는 주거용은 제한하고 있고 상업용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28번 문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랍니다.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MBB가 뜨면 무조건 누굽니까? 무조건 발행자가 나와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사법에서 옳은 것. 제조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자기는 70억, 나머지 둘은 50억 이상이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최저자본금인지 설립자본금인지 잘 보시고요. 자기 관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 나머지는 3억 이상.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 중에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몇 년? 5년. 감정평가사 이렇게 했죠. 공인중개사 그래서 5년 이상.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금에서 몇 퍼센트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기억합시다. 총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정권 현금. 총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정권 현금에, 그리고 부동산에만 투자해야 되는 비율은 70%입니다. 따라서 X. 5번으로 가겠습니다. 배당에 있어서 원칙은 이익의 90% 이상, 100%까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익의 50% 이익을 이상을 배당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런데 5번요.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이익을 초과 배당할 수도 있다. 단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0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동그라미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체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죠.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 그래서 특정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산되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외 금융이라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이나 청산을 했답니다. 프로젝트가 파산을 하더라도 사업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금융기관은 그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율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물론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모두 다 위험 부담은 커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자,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의 내용을 잘 보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흡수율이죠. 흡수율 분석인데 보기에는 흡수율 분석은 없고요. 근데 흡수율 분석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장성 분석. 따라서 기억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요. 자, 두 번째 니언으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는 최유효 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결론은 투자 분석인 거죠. 그럼 답 나왔네요. 정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보입니까? 투입값. 그게 투입 요소 결과치죠. 그럼 투입 요소는 보이는데 결과치가 안 보이네요. 결과치는 어디 있습니까? 수익성 및 부채 상환 능력. 따라서 이거는 민감도 분석. 정답은 4번 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기억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기억,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 보면 혼합방식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혼합방식이라는 말은 환지와 수용을 합친 거죠. 수용방식, 매수방식 같은 말입니다. 근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재분배한다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면 환지 방식을 설명한 거죠. X. 티귿으로 갑니다. 언제, 얼만큼 시장에서 매각되거나 임대되느냐. 흡수율 분석이죠. 정확합니다. 리얼 TDR입니다. TDR은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개발을 못한 이 개발권을 다른 곳에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내용을 보면 이용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됩니다. 33번 관리의 방식. 틀린 거 찾으라고 했네요. 동그라미 4번 볼까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합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4번 마케팅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공급자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리고 땡땡 시장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표적 시장, 틈새 시장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땡땡 시장.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니까 정확합니다.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마케팅 믹서 중에서 분양 대행사가 보이면 뭐가 됩니까? 플레이스가 답이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또는 중개업자가 보이면 유통 경로, 플레이스가 정답이 돼야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표적 시장에 나온 거 보니까 STP 전략을 말하죠. S가 뭐죠? 나눈다. 수요자를 나눈다. 그럼 T는요? 자신 있는 집단을 선택한다. 근데 내용을 보면 자신 있는 집단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는 표적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뭐가 보이죠? 아이다. 아이다. 일단 아이다가 나오면 영어 좀 보셔야 됩니다. 아이다 맞고요. 자, 아이다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수요자 맛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 마케팅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야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케팅 믹스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영어식 표현에 있어서는 STP하고 마케팅 믹스에서 STP의 그 P, 차별화, 포지셔닝 이것만 잘 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포지셔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STP의 P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야죠. 이 부분 때문에 X. 정답은 1번 됩니다. 35번. 부동산 가치 이론에서 틀린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가치 발생 요인들 중에 특히나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전성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지가의 3요소. 근데 이 지가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36번 문제 뭘 구하라는 겁니까? 대상 물건의 가액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가법이니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적상가액. 근데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자, 제조달원가 구하러 갑니다. 제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공사비. 공사비를 찾으세요. 자, 공사비를 찾았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공사비가 단위당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공사비가 1억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1억이라고 놓을 때 그 1억은 전체 공사비를 말해요. 근데 지금 제시된 것처럼 단위 면적당 100만 원일 때는 반드시 연면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면적이 60대 있죠. 60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사비예요. 자, 두 번째는 물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가 정보 기준 시점이 1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1을 곱하면 이게 제조다론가입니다. 이제 감가 누계액을 구하러 갑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용 승인 시점은 19년이고 기준 시점은 2024년이니까 5년이 경과된 겁니다. 경과연수는 5년. 그럼 여기서 경과연수가 왜 필요하죠? 감가 누계액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이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합시다. 나왔고요. 제조다론가는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라면 내용연수 35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잔존연수죠. 그럼 경과연수 확인하셔야 돼요. 경과연수가 몇 년요? 5년. 경과연수 5년, 남아있는 잔존연수가 35년이니까 결론은 40년이죠. 따라서 매년의 감가액은 6,600 나누기 40입니다. 그럼 40년 하면 매년 165만 원이죠. 자, 누계액 구하러 갑니다. 경과연수가 5년이었죠. 그럼 5년을 곱합니다. 그럼 제조다론가 나왔고 감가 누계액 나왔으니까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익가액을 구하라 합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죠? 환원 이율 분의 순영업 소득. 근데 환원 이율은 10%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됩니다. 가능이 1억이니까 1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실이 10%니까 곱하기 0.9를 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이제 비용을 차감하면 돼요. 수선 유지비, 비용, 화재보험료 비용, 자, 재산세, 세금인데, 자, 세금에서는 세 가지를 좀 구분합시다. 영업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영업소득세는 삭제죠. 취득세도 삭제입니다. 물론 취득세가 삭제라면 등록면허세도 삭제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니까 이들은 비용입니다. 부채 서비스액도 삭제. 그러면 지금 비용으로 설정되는 항목은 700만 원 되겠네요. 그럼 순영업 소득은 8,300. 환원 이율은 10%니까 8,300 나누기 0.1. 따라서 8억 3천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 38번입니다. 감칙. 틀린 거 찾아랍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지문을 잘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3방식에서는 비교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말이 일단 없다고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고 또 비교 방식에 속하는 것이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죠. 다시 말해서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비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른 비교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가 뭘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평가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토지평가에만. 거래사례비교법 모든 사례에 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9번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9번 감칙으로 가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시겠습니까? 일단 경제적 가치라고 했는데 참 관계를 잘 보세요. 우리는 가치 발생 요인도 있었고 가치 형성 요인도 있었죠.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우리 법 조문에는 말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 자체가 없어요. 가치 발생 요인이 앞서 문제에 나왔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것이 가치 발생 요인이고 이들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정답은 5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연립주택은 공시 대상에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 단독은 단, 다가구. 그럼 단독주택이 연립이 없네요.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연색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죠.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공시기준 1은 공시대상 8개 모두 다 1월 1일입니다. 일단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일단 먼저 개별 주택 가격인데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를 생각해 봐요. 개별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하면 저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인정하지 않고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인정할 수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나머지는 한 달 앞서야 되죠. 6월 1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표준주택에 있어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도 똑같습니다. 표준자가 붙는 3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경우 이들을 이 표준자가 붙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자가 붙는 것들을 결정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자에 특수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없는 걸로 봐요. 따라서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네요. 자, 그럼 그 전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죠. 자, 그것부터 말해보세요. 다시 갑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과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럼 똑같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리고 과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개별자가 붙는 것들의 공시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개별자가 안 붙었죠. 그러면 중앙, 국장이 되죠. 국장.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모의고사 해설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형의 문제와 계산 문제를 9문제, 이렇게 박스형은 10개, 계산 문제를 9개를 수록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계산 문제 10개, 박스 10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놓을 겁니다. 이 형태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민법이 개론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개론도 점점 박스형이 많아요. 근데 10문제 이상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10문제고 박스가 10문제인데 박스가 만약 여기서 15문제로 가버리면 그럼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스형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